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은 저희들이 정력 제4장 전반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전편의 전반부의 내용이 사상분체 도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상수에 대한 얘기, 사상수가 합쳐지게 되면 사상분체도수 159가 된다. 그래서 159에 산출하였던 근거라든지 그리고 그 159와 근책수 216을 합치면 375의 원역기수가 드러나게 되고, 원역기수에서 15를 전공시키면 공자지기 360과 같아진다는 그러한 사상분체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 정력 4장 전편의 전반부였습니다. 오늘은 정력 4장 전편의 후반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력 4장 전편의 후반부에 대한 얘기로 굉장히 중요한 금화교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전편 후반부의 내용이 금화일송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화송에는 1송에서 5송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금화일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화일송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화교역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 또 금화교역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된 연후에 금화일송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 금화교역이라고 한다면 잠시 뒤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하도낙서 그림입니다. 이 하도낙서 그림이라 세상이 변해도 대변혁이 일어나더라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수, 또 목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낙서에서도 1638의 자리가, 하도에서도 1638의 자리가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지 낙서는 남쪽에 사구검이 있고 서쪽에 이칠화가 있습니다. 그 사구검과 이칠화가 하도의 남쪽에 이칠화가 오고, 하도의 서쪽에 사구검이 와서 하자리가 검으로 바뀌고 검자리가 화자리로 바뀐 이 내용을 두고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력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분들이 금화교역이라는 것은 하도낙서의 금화가 낙서의 금화가 하도의 화금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금화교역이고, 낙서의 상극질서가 하도의 상생질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 금화교역이고, 또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낙서는 1에서 9까지 1, 3, 5, 7, 9는 홀수기 때문에 양수고, 2, 4, 6, 8, 10은 음수기 때문에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서는 양수가 많고 음수가 4개고 양수가 5이라 양이 음보다 많아가지고 양 중심의 세계였는데, 하도는 5개, 양 5개, 정음, 정량의 세계라. 그리고 선우천이 변화됨으로써 양이 주도하는 세상이 음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정도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금화교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그 금화교역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비단 선우천 변화뿐 아니라 선천은 자인오신인데 후천은
충묘 진술로 자, 대변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자, 지축의 변화까지 연관성을 갖다가 폭넓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고 폭넓게는 좀 염두에 두시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화일송에서 오송까지 공부를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갈 건데 오늘 저희들이 금화일송을 읽어 나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화교육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한 연후에 금화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개념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저희들이 1638 49 27 그래서 수, 목, 금 합니다.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낙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낙서인데 하도는 자 북쪽에 16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동쪽인 38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쪽에 27화가 있습니다. 자, 27화가 있고요. 서쪽에 49금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 있는 금의 자리와 여기 있는 화의 자리가 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역 원리로 따지면 금화호택이라는 말까지 성립을 한다.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된다. 이 자리에 7자리가 머물게 되고 자, 또 9자리에 머물게 되고 4자리에 7자리가 머물게 된다. 그것이 금화호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금화와 금화가 하금으로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이 바로 금화교역이다. 하도낙서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저 도식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도의 세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도의 세상이 되는데 하도의 그림을 좀 더 크게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도는 16은 마찬가지 수입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동자 동입니다. 자, 38 자, 오행으로는 목입니다. 계절로는 자 봄춘자죠. 봄이죠. 자 봄이고 저 이칠화는 이 이칠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따지면 이칠화고 계절로 따지면 여름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심판의 계절인데 사구금이죠. 자, 가을입니다. 자, 그러면 왜 38목은 색깔로 따지면 청색이냐? 청주 항백현이니까 청색이죠. 그래서 왜 청색이냐? 만물이 싹이 돋아나게 되면 파란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색이고 만물이 자라나면서 땅속에서 움직여 가지고 땅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자, 8K로 따지면 진깨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8K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38 목자리 봄에 자 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름에는 길장자 자란다는 얘기죠. 이래서 여기 있는 봄과 여기 있는 여름은 생장 기간입니다. 생장지기가 굉장히 강한 시절이다. 그러고 선천 후천을 여기에다가 결부를 시킨다면은 바로 생장지기가 있는 봄과 여름을 보고 선천이라고 합니다. 선천이라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라고 낳고 자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생장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온갖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자라기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1년 농사의 비유를 갖다가 한다면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때는 수확의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거둘 숫자 수확의 계절입니다. 거둘 염자를 써서 염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은 자 간직할 장자죠. 정고의 계절입니다. 봄에 심어서 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걷어서 겨울에 저장을 하면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내년 봄에 씨로서 쓸 수 있습니다. 씨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저장을 하면서 성숙을 한다는 것은 내년 봄을 대비하는 게 되겠죠. 내년 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 가을과 겨울을 선우천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후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후천이고, 자, 가을과 겨울을 오는 중간 지점에서 서리가 오게 되죠. 서리가 오게 되는데 그 서리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새카맣게 타서 죽이기 위해서 서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생장을 위한 숙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숙살의 시간이라 이때는 숙살지기, 숙살의 기운이 강할 때죠. 숙살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나고 무질서하게 자랐던 걸 질서 있게 자, 숙살을 시켜서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의 계절이죠. 수확의 계절이고,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할 장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장수장입니다. 생장수장인데, 자, 저장을 하면서 성숙이 돼가지고 내년 봄에 땅에다가 심어서 주역 산지 밖에 나오듯이 자 마지막 분자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썩으면 많은 자 생물들이 나게 되는, 그래서 한 톨에 미랄이 씨앗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후천에 옴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봄을 대비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대비하는 겁니다. 새로운 봄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을 선우천으로 구분을 하면 아침은 선천이요, 저녁은 후천입니다. 밤낮으로 가지고 하면 낮은 선천이고 밤은 후천이 되겠지요.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봄과 여름은 선천이요. 자, 가을과 겨울은 후천이다. 그래서 1년 농사로 본다면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역에서 말하는 선우천 변화라는 것은 바로 1년을 단위로 해서 농사의 비유를 한 겁니다. 농사의 비유를 해서 이런 도시이거로 설명 말씀 드릴 수 있고, 이럴 때는 생장의 기운이 강할 때고 이럴 때는 숙살의 기운이 강할 때다. 그래서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봄을 대비하고 새로운 봄을 대비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사계절이 변화하고 자연의 어떤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나중에 해당되는 장에 가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선천후천에 따라서 선천후천의 선우천 변화 금화 교역에 따라서 선천은 자인오신이요, 후천은 충미진술이라 지금 현재는 자인오신이라서 기울어져 있는데, 후천에 가면 충묘진술로 바로 발을정자 설립자 지축이 바로 서게 된다는 얘기까지 논리적으로 전개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북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북녘북자의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천북지라고 해서 물은 남쪽으로 빠지고 북쪽은 땅이 생긴다는 뜻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칠병정화, 2와 7의 화가 높아져 가지고 북쪽에 있는 땅이 빙산이 녹아서 땅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어떤 대자연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역에서 말하고 있는 선우천 변화다. 그러면 대자연의 변화만 이루어지게 되느냐? 대자연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서라고 하는 것은 양이 5이고 음이 4개입니다. 그래서 양 위주의 세계였는데 하도라고 하는 것은 10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5이요, 음이 5입니다. 그래서 정음, 정량이라고 하죠. 정음, 정량의 세상이 되니까 이 정음, 정량의 세상이 되면 종기 귀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도 변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주역의 택하 협계에서 분명하게 정음 정량의 세상이 되어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해가지고 택하 협계에서 호변, 표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짐승 중에 털갈이를 하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털갈이가 이루어지는 건 범이라고 합니다. 범처럼 일반 소인배들처럼 면종복배하지 말고 얼굴로만 복종하고 뒤로는 배신하고 이러지 말고 택하 협계의 세상에 고칠 혁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고치고 고쳐야 되는 그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가에서 호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랑이 털갈이 하듯이 선명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범이 털갈이를 하듯이 선명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새롭게 나아가야 될 인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새로운 길의 모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설명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도 낙서로 따질 때는, 자, 낙서의 사구금과 이칠화가 하도의 이칠하와 사구금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저희들이 금화호택이라는 걸 설명 말씀드릴 때도 도역 원리를 적용시켜서 역생도성, 도생역성 원리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 1에서 2로 가기 때문에 수와 미제요, 자, 하수, 수와 기제요, 하수 미제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자, 선천에는 낙서가 용이었는데 후천에 가면 하도가 용이 된다. 하도를 갖다가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기 있는 금화교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인 금화교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화일송입니다. 금화송은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걸 찬미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일송에서 오송까지 찬미를 한 겁니다. 내용은 물론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원문을 읽겠습니다. 성인수도 하시니 금화명이로다. 장군 운주하니 수토평이로다. 성인이 들이울 숫자 길도자입니다. 성인이 돌을 갖다가 들이운다라고 하니, 돌을 들이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천지지도에 의해서 천지지도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지도를 들이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들이운 사람이 성인이죠. 그래서 그걸 들이운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자, 주역과 정역에서 말하고 있는 14성인이 그것을 들이운 거죠. 자, 그래서 성인이 수도하시니 금화명이로다. 금과 화가 자, 밝음이로다. 금화교역의 이치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해석 말씀을 드리고 각설에서 구체적으로 도식과 함께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화명이로다. 성인께서 돌을 갖다가 들이운다고 하시니 금화교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금화교역의 이치가 밝을 명자, 밝음이로다. 하늘의 뜻에 의해서 빛강자에 의해서 세상이 밝아진 걸 밝을 명입니다. 빛강자의 뜻과 밝을 명자의 뜻이 그래서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명이로다. 장군 운수하니, 자, 장군이 도른자에다가 투호살 주자입니다. 그래서 던지는 화살, 그걸 투호살 주라고 하죠. 그래서 장군은 이제 성인을 대신한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장군이 운주하니, 자, 장군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계획하고 모색하고 또 운주를 갖다가 그 투호사를 갖다가 운행을 하니, 저 투호사를 갖다가 옛날로 따져서 숫대라고도 해서 숫대를 움직인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숫대를 움직인다라고 하니, 자, 수토평이로다. 물과 불이 평평함이로다. 자, 그러면 이 뜻이 자,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구절의 내용은 금화교역으로 선우천이 변화됨을 갖다가 찬미하고 있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서의 도상이 하도의 도상으로 금과 화가 화금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각설로 들어왔습니다. 성인수도 금화명이라. 성인이 돌을 갖다가
드리웠다. 자, 그래서 성인수도라는 건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들이 역도를 자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후세 성인 군자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천지지도를 갖다가 자각하고 실천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사명이라는 건 하늘의 뜻을 자각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이 군자를 길러야 되겠죠. 그 군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100% 노력 안 해도 군자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역 지례법계에서 멀리 가더라도 개가천선해서 돌아오면 길하다고 합니다. 자, 돌아오면 길하다. 그래서 그 동물과 같은 세상에 빠졌더라도 개가천선해가지고 돌아오면 성인과 함께 천지하육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를 기르는 건데 그 군자라는 게 저희들이 통상연상을 하기에 연못가에 좋은 정각에서 보로 펴고 자 부채 붙여가면서 책장 넘겨가면서 자 산의 고요함과 물소리를 듣고 풍류를 즐겨가면서 도도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양반들을 군자라고 지칭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 더러 5일장에 나가보면 애를 갖다가 등에 업고 콩나물 2,000원치 3,000원치를 팔기 위해서 진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콩나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팔고 쉬는 시간에 등에 업고 있는 애를 돌려서 애 입에다가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안악이 바로 군자입니다. 그 사람이 군자지 책장 넘기고 있는 사람만 군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 지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인이 도를 갖다가 하도의 도생역성으로 보면 10에서 9로 내려서 금화교역의 이치를 갖다가 밝히고 있다. 그래서 도역원리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도식을 보고 금화병과 수토평과 도역의 원리를 갖다가 결부시켜서 첫 번째 것은 금화명에 대한 겁니다. 거꾸로 도자고 거슬릴 역자죠. 거꾸로 도자만 쓴 것은 도생역성을 보고 말합니다. 하도는 도생역성이라 10에서 1로 도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에서 1로 도생을 하는데 오행으로 따지면 토금 목화수 토금 목화수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토가 10입니다. 금이 9고 8이 목이고 7이 화고 6이 수기 때문에 정역에서는 도역의 원리와 오행을 결부시켰을 때 토금 목화수 토금 목화수로 결부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화토금수 또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상극상생의 오행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객상생의 오행과 정역에서 말하는 건 다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행이 도역 원리에 의해서 금 다음에 화가 오는데 금자리가 9자리고 화자리가 2자리라 금과 화가 같은 집에서 같은 궁에서 거하게 된다. 그것이 금화호택입니다. 같은 집에서 금하게 된다. 물론 수지상수로 설명을 한 거죠. 수지상수로 설명을 해가지고 19, 8, 7, 6, 5, 4, 3, 2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9자리면서 2자리라 집택자를 써서 금화호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화명이다. 성인께서 도생역성의 원리로 가지고 금화의 이치를 뭐 했다는 겁니까? 밝혔다는 겁니다.
금화의 이치를 갖다가 밝히고, 자, 도식이 있을 때 1차적으로 먼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자,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토평입니다. 낙서는 역생도성을 한다. 1에서 10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1에서 10으로 역생도성하게 되는데, 오행으로 따지면 1이 수입니다. 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수에서 화로 가기 때문에 수와 기재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에서 토로 갑니다. 수에서 토로 가가지고 역생도생을 하면서, 자, 물로 가지고, 물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토는 흑토자죠. 그래서 자, 물로 가지고 토를 갖다가 평평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금화명이라는 것은 바로, 자, 하도의 도생역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장군 운주, 자, 운주 수토평이라고 하는 저 수토평은 낙서의 역생도성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장군은 성인의 대립격입니다. 성인의 대립격으로 오행의 변화작용인 상생과 상극을 주관하는데, 이 상생과 상극을 주관하는 것을 장군의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성인이 하는 거죠. 성인이 하는 건데 장군은 성인의 대립격으로 성인이 해야 되고 하늘이 해야 되는 것을 장군이, 자, 대신했다고 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장군 운수 수토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수도 금화명과 장군 운주 수토평이다. 물론 교재에서도 상실하게 설명은 해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금화명과 수토평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했고요. 운주는 여러모로 계획하고 궁리하는 것이 운주다. 도룬자지 않습니까? 투어살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 투어살을 적중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잠시 궁리하듯이 여러모로 계획하고 궁리하는 것을 바로 운주라고 합니다. 성인을 대신한 사람이 장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인을 대신하는 장군이 여러모로 계획하고 궁리하는 것을 보고 말하고, 수토평은 장군이 수를, 자, 토가 평정함을 보고 말한다. 자, 수가 토를 평정한다는 것은 상극상생의 원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홍수가 범람했을 때 뭘로 막습니까? 뚝으로 가지고 범람하는 홍수를 막지 않습니까? 뚝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물하고 토는 상극이라, 자, 수를 막는 것은 토가 막습니다. 그래서 토가 막고, 자, 토로 흙으로 가지고 뚝을 쌓아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흙의 상극인 나무를 심는 거죠. 그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 방뚝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방뚝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물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상생상극의 원리를 인사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첫 구절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력에서는, 자, 수토 지성도가 천지요, 천지합덕이 일월이다. 그래서 수토는 천지를 갖다가 성도하고 금화는 일월을 갖다가 성도한다. 거기에 관련된 연관된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 말씀 드린다면, 수토는 청지를 성도하고 금화는 일월을 성도한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금화교역을 아까 저희들이 조금 살펴봤던 1년 농사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 세서하니 세공성이로다. 세자 해세자입니다. 하공각필하니 내풍생이로다. 자, 농사 지압이 붙자니까 농부를 보고 말하겠죠. 그래서 농부가 씻을 세자 호미 서자입니다. 호미를 씻는다는 겁니다. 농부가 호미를 갖다가 씻는다는 것은 한 해 농사가 끝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생장의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거두고 저장해야 됩니다.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농부 세서하니 세공성이로다. 그래서 해세자의 공공자 이룰 성자입니다. 한 해의 공을 갖다가 이루미로다. 주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공공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실천한 공을 보고 말합니다.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을 보고 말하지 1년 농사가 끝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농부가 호미를 씻었으니 한 해를 갖다가 이루는 공이 있었어. 문자적 해석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공공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 지도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학대 해석을 한다면 선후천 원리를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왔다는 것은 선후천 변화 원리를 자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림하자 장인공자입니다. 화공이 각필하니. 화공이라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물리칠각자의 부필자입니다. 부철? 물리쳤다는 겁니다. 화공이 부철 갖다가 물리쳤다라고 하니 내풍이 생이로다. 우레와 바람이 생함이로다. 지역도 마찬가지고 정역도 마찬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정역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적인 사유, 물상적인 사유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관점으로 정역의 구절구절을 해석해 내셔야 됩니다. 또 정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술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해석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농부가 봄, 여름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결실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만물 생성 변화 원리를 통해서 선후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그 글귀의 전체가 우주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주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후천 변화 원리를 통해서. 선후천의 금화교역을 통해서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이해하시지 못하면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야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작은데, 농부 세서 세공성이라. 농부가 군자의 세계에서 호미를 씻었으니 만물 생성의 원리가 완성됨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자, 선천이 끝나고 후천의 세상이 왔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력궤도와 금화교역의 후천 지도를 1년 농사에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오면 후천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천의 겨울은 또 다른 봄을 대비하고 또 다른 변화를 대비하고 새로운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 선후천 변화 원리에서 본 겨울이다. 자, 씨를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시켜서 내년 봄에 땅에 심으면 싹이 나도록 성숙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 봄을 갖다가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래서 아까 저희들이 칠판에다가 좀 크게 그렸습니다. 그려놓고 선우천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 말씀드렸듯이 하도의 세상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 2749의 금화교육이 이루어져서 하도의 세상이 오게 되면 자 농부세서 세공성이라는 건 바로 이 말을 보고 말을 한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면 이 부분을 읽어내는데 좀 재미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 구절의 얘기가 바로 이러한 학술적인 논거를 근거로 해서 논지가 전개되고 있구나. 이게 선언적인 명제로만 논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언적인 명제로 금화교육으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져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온다. 이러한 선언적인 명제로 일관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학술적인 근거와 논거를 가지고 논지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읽었던 하공각필 내풍생입니다. 그래서 하공각필이라는 것은 일부 선생이 정력 8캐도를 완성시켰으니까 하공이 붓을 치운다는 것은 성현들이 하도낙서를 통해서 복희 8캐도나 문왕 8캐도를 그렸는데 정력 8캐도라는 것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 등장했다는 건 표현에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설계편 6장에 정력 8캐도에 대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력 8캐도가 출현을 했으니까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 하공각필이라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붓을 갖다가 물리치고 붓을 꺾었다는 것은 복희 8캐도, 문왕 8캐도에 이어서 자 추자가 추역 설계편 6장에 그 구절을 놓고 그 뜻이 자세하게 뭔가를 모르겠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생이 자 어느 날 길을 걷고 앉아있고 있는데 3일 동안 정력 8캐도의 도상 그림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 설계편 6장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눈에 따라다녔던 그 도상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력 8캐도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삼역 8캐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과거에는 복희 8캐도는 생장이라고 하고 문왕 8캐도는 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력 8캐도가 생김으로써 정력의 관점에서는 복희는 날생자 생이고 문왕계도는 장이고 자 복희 8캐도는 이룰 성자를 써서 생장성 이렇게 등식이 성립했으니까 더 이상 네 번째 계도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풍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장남 장년 우레와 바람입니다. 우레와 바람을 주역 설계편 10장에 보시면은 우주 육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지 부모라 근공 부모죠.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엄마인데 근본 부모가 1세기 덕남하니 한 번 섞어서 남자를 얻으니 장남이라고 이루고 그래서 그 장남이 바로 우레입니다. 그리고 딸을 낳는데 바로 딸이 손깨 풍이죠. 그래서 주역 설계편 10장의 내용에서 우레는 장남이고 풍은 장녀입니다. 장남 장녀죠. 장남 장녀가 선천의 장남 장녀가 천지 부모를 대신해서 선천의 생장을 주도한다는 말이다.
정력 팔캐도를 보시겠습니다. 정력 팔캐도를 보시면 10은 하늘이고 5는 땅입니다. 건곤부모죠. 그래서 10부모 옆에 육질레, 우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장녀인 손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신해서 육질레와 일송풍이, 내풍이 천지 부모에 의해서 생했습니다. 생해서 후천에 가면 부모를 대신해서 장남 장녀가 부모의 일을 뭐 한다는 뜻입니까? 대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공강필 내풍생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금화교육 앞에서는 뭐 이래 재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민망합니다만 금화교육 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앞에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이해하기도 조금 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공박필 내풍생을 정력팔캐도와 잠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잠시 비교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희팔캐도와 문안팔캐도에 이어서 제3의 역이라고 하는 정력팔캐도가 출현을 해서 생장성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하공이 부처를 갖다가 물리쳤다. 그러고 내풍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팔캐도의 도상에서 내풍이 장남 장녀라고 하는 것은 주역설계편 10장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장남 장녀가 다시 보시다시피 건곤부모를 대신해서 육질레 일손풍이, 육질레는 아버지를 대행하고 일손풍은 엄마를 갖다가 대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천 세상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 또 후천에 가면 천지 부모를 대신해서 세상을 생장을 선천에서의 생장을 주도하고 또 후천에서의 가을철에 수확을 갖다가 대행하고 겨울에 저장을 하는 걸 대비하는 생장을 갖다가 대행하고 수장을 대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화일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력 제4장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지난번 시간에 하고 후반부에 금화일송이 있었는데 그 금화일송을 다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금화일송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금화일송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